자, 아빠 찬스 69억으로 초고가 아파트 매수해서 꼼수 증여 걸렸다고 합니다. 너무했죠. 뭐 6억 9천을 사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무려 69억을 사야 되겠습니까? 아,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일보, 이게 이제 단순히 기사에 나와가지고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적발 사례가 있는데 이 원문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3월 18일자로 냈습니다. 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 거래 신고 후 미등기가 66.9% 거의 이제 3분의 2가 감소했다. 이게 이제 아파트 직거래를 기획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그런데 직거래를 했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잘 들여다본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특히 상대방이 특수관계자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등기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하니까 미등기가 감소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계약서만 쓰고 등기하지 않고 그 전에 막 취소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거 집값 띄우기 아니냐 이런 게 좀 이슈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공개하니까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에 이제 보다는 관심 가는 게 뭐냐면 위법 의심 103건을 요약해 보니까 여기 보세요.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이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차입금. 그러니까 이때 특수관계자가 뭐겠습니까? 부모님이겠죠. 통보 건수 32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자 차입금이니까 불법 증여 이슈가 있어서 국세청으로 정보를 넘겼고, 업다운 계약, 계약일 거짓 신고는 관할 지자체인데 이것도 이제 국세청으로 같이 넘어갔을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불법으로 하면은요, 해당 물건 비과세 특혜 같은 거 못 받습니다. 그리고 대출 용도 외 유용,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용도로 썼다든지, LTV 위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할 부서인 금융위원회 이런 쪽으로 넘겼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 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기사가 이렇게 나온 거죠. 한번 볼까요? A씨는 아버지에게 69억을 빌려서 이 가운데 50억 원을 서울의 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데 사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편법 증여로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역할은 해당 기관에 대해서 1차 스크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국세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으로 넘기고, 이거는 금융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시부모가 소유한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씨는 이 집을 28억에 매수하는 동시에 그 시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15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했다. 그러면은 차액 13억에 대해서 내가 그것만 부담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이런 것도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물론 의심이 되는,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최근에 이제 저도 질문 많이 받고 있는데 좀 찜찜하거든요. 28억짜리 매수하고 그 중에 15억을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하는데 그게 임차인이 내 직계 부모라는 거죠. 이거 좀 약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충분히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사례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을 좀 같이 보면은 결국엔 이거예요. 위법 의심 103건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관계기관에 통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사례를 볼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이제 상증세법 위반이라는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최종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수인이 며느리예요. 이게 완전히 직계는 아니네요.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네. 매도인은 시부모. 그래서 이제 초고가 아파트를 28억에 이렇게 넘기는데 이 매수인 며느리가 28억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거래 당일 보증금 15억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돈 13억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굵은 이 글자예요. 특수관계인. 그리고 주소지가 동일. 그러니까 이게 알겠네. 이 며느리하고 시부모님이 아예 따로 살고 있으면 그나마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예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내에서 이거 소유권만 이전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래서 매매 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8억 중 15억을 매도인이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만 했기 때문에 이게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이 아니냐. 그래서 국세청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봐라 하고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넘긴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이고 주소지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보통은 특수관계인 거래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100%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거는 주소지까지 동일해가지고 좀 많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거 하시려는 분들은 제대로 소명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업 감독 규정 위반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특수관계인 간 분야권 거래예요. 특수관계인 간 분야권 거래인데 매수인이 누굽니까? 사유예요. 아까는 며느리였죠. 이번엔 사유예요. 그리고 매도인이 장모. 해당 분야권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지급 당시 운전자금 용도의 기업자금 대출을 받아서 총 2억 6천억을 매도자에게 대여하고 대여금 상계 명목으로 시세 대비 약 4억 낮은 가격에 본건을 매수했다. 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은행에서 기업자금 대출 운전자금 용도로 운전자금이란 건 뭐냐면 이 운전이 아니고 회사를 오퍼레이팅 할 때 쓰는 자금 용도로 은행에서 이제 기업자금을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받은 사위가 매수인이 돼서 기업자금 대출을 주택 매수 자금으로 활용해버린 거죠. 자금으로 활용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2억 6천을 장모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장모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사업자금으로 쓰라고 줬는데 사업자금 관계가 없는 분한테 지금 좀 자금을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식에서 이제 발각이 되냐면은 이 자금을 대여받은 장모가 분양권을 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도 여기 장모는 소득이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먼저 잘 들여다보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PCI 원리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봤을 건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뭐 그냥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여 이슈 나오고 좀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 분양권을 취득한 장모가 다시 사위한테 그걸 팝니다. 한번 계속 꼬는 거 지금. 자,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사위가 청약 가점이 낮겠죠. 청약을 잘 모르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 사위 사랑은 장모 사랑이라고 장모가 직접 나서서 이제 분양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가점이 높다든지. 그런데 소득이 아마 적으니까 이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금을 이제 사위한테 이렇게 빌리면은 그것도 이제 좀 명의를 가져오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필 그 자금이 기업자금 대출을 받아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몇 번 지금 꼬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양쪽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단 되는 거고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고 그리고 이 기업자금 대출을 기업자금 운전자금으로 쓰지 않고 부동산 취득하는 거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다. 그래서 금융위 금감원에 통보됐다. 혹시 이런 거 계획하신 분들은 제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이런 직거래들을 보면서 고르고 골라서 이 103건에 대해서 이 정도는 좀 의심이 된다 해서 이게 케이스로 나온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4가지 케이스가 나왔는데 그럼 이 4가지 케이스를 똑같이 여러분들이 따라한다는 거는 저 좀 잡아가십시오.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거래 가격을 허위 신고하고 특수관계자 간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좀 의심이 된다. 그럼 이제 거래신고법 그리고 상정세법 위반이다. 자, 볼까요? 자, 매도인은 모친입니다. 자, 그 모친이 이제 매도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들이 매수를 하죠. 그리고 이 거래신고를 4억 6천으로 했는데 실제 거래금은 4억.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이제 허위 신고인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 거래할 때 2006년부터 이미 실거래가가 도입이 됐어요. 꽤 오래됐죠. 그리고 임대차, 전세나 월세에 대해서도 이제 실거래가 들어가서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의무사항인데 현재 지금 과태료는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래요. 근데 특수관계자, 모친하고 아들 직거래인데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거짓 신고를 했다. 그래 이제 취득가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양도 차익이 그만큼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매도인에게 차입한 금액을 활용해서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매수자가 매도인한테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보통 일반적인 제3자 간의 거래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4억 6천에 대해서 매수자가 이걸 뭐 자기 돈이든 대출이든 끌어와가지고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도자가 특수관계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또 2억 6천을 이렇게 차입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좀 의심이 된다 해서 갔는데 지금 이거 보고 약간 좀 놀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2억 언저리까지는 차용증 쓰고 무이자 해도 된다면서요. 그거 영상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연간 이자가 1,000만 원 안 넘으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엊그저께 올린 영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자를 꼭 지급을 해라. 그 자체가 1,000만 원이 안 넘는다 하더라도 좀 증거 자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딱 지금 그 금액이거든요. 지금 2억 1천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차용증 쓰고 이자 안 줘도 되니까 우리 무이자로 합시다 이렇게 한 것 같아. 제 그냥 생각입니다. 그런데 해필 그 사람이 매도자 그 자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 물건 매도자 물건 해가지고 내가 사는데 돈이 한 2억 정도가 부족해요. 그 2억을 매도자한테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은 택도 없는 소리죠. 부동산에서는 좀 빌려줄 수는 있어요. 상승장 때. 그런데 이게 말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지간의 특수관계인 거래였고요. 이건 또 심각한 게 뭐냐면 가격에 대해서 허위 신고를 했어. 그리고 이제 차입 금액 자체에 대해서 지금 차용증 써서 지금 차입을 했다. 매도자인 모친한테 이거 편법 증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국세청에 통보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밝혀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케이스까지 해서 이게 딱 보도자료가 나올 정도면 어지간하면 이제 확실한 뭔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역이 나와 있는데 다 서울입니다. 다 서울.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이요.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이 케이스를 보고 진짜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좀 정도껏 하십시오. 정도껏 진짜.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매수자가 있는데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초고가 아파트를 매수를 해요. 초고가. 그냥 고가도 아니고 초고가. 얼마? 64억. 야, 끝내준다. 그죠? 64억짜리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데 이 매수자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제대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중에서 69억을 부친으로부터 대여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엊그저께 차용증만 쓴다고 증여세가 줄어든 거 아니다. 그 영상 제가 올려드렸는데 보신 분 계시죠?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차용증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제3자와 거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진행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자, 모르는 제3자와 거래하면 69억이 아니고요. 6억 9천, 6,900도 빌릴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데 일단 69억 자체가 빌렸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너무 금액이 커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용증에 대해서 세부 내역은 물론 안 나와 있는데 분명히 상환 기간이 엄청 길 겁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좀 약간 낮게 잡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이 외형은 차용증을 그럴싸하게 만들었지만 실질은 이거 증여다. 편법 증여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세청에 통보가 된 그런 케이스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자, 그래서 특수관계자 거래는 늘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제3자와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원칙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 이번 보도자료를 보니까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게 딱 보고 좀 잡아내려는 그런 게 더 많이 느껴졌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와 비슷한 의심 사례, 유사 사례, 비슷한 사례면은 아예 그냥 안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안 하시는 게. 누가 봐도 이건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다. 69억, 64억이 아니라 6억 4천 정도 샀으면 좀 넘어갈 수 있었겠죠. 한 5억 정도 빌리시고, 차용증 쓰시고. 아, 이거를 왜 거래 신고 자체에 틀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벌써 불법이잖아, 불법.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꼽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요거는 저도 약간 좀, 이게 걸리나 했는데 보니까 같은 장소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같은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소유권만 이렇게 이전한 거죠. 아, 이건 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생각하시면서 거래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